평양의 군 협주단은 북한에서 노래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기 위해 필요한 건 뛰어난 목소리가 아니라 3대에 걸친 핏줄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선발되어 올라온 단원들은 언제든 서류 한 장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었죠. 오늘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그 무대에서 5년 동안 노래했던 여성 성악가입니다. 어느 겨울 새벽, 그녀는 무대 의상 대신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홀로 걸어서 건넜습니다. 평양 무대에서 찬란하게 노래하던 그녀가 왜 한밤중 그 추운 국경강 한가운데 서 있었던 걸까요? 궁금증이 커지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사연을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18살까지는 압록강 물소리를 들으며 살다가 도 예술소조 경연에 뽑혀 평양의 군협주단에서 성악을 하게 됐습니다. 군부대를 돌며 위문 공연을 하는 단체였죠. 그 경연날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도 문화회관 무대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심사석 한가운데 군복을 입은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제 순서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려는데 그분이 손을 번쩍 들더군요. 동무, 한 곡 더 해보! 반주도 없이 한 곡을 더 불렀어요. 노래가 끝나자 그분은 아무 말씀 없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셨죠. 그리고 보름쯤 지나서 학교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통지서를 받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그날 저녁엔 우리 집에 동네 사람들이 반쯤이나 다녀갔죠. 이웃 아주머니가 강냉이 떡을 삶아 들고 오셨는데 어머니가 그걸 받으면서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평양행 기차를 타던 날 어머니는 삶은 감자를 신문지에 싸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기차 안에선 차마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창밖만 바라보다 내렸는데 마중 나온 지도원이 제 보따리를 보고 이러는 겁니다. 짐이 그게 다입니까? 합숙소에서 먹은 첫 끼니는 흰쌀밥에 고깃국이었습니다. 해산에선 명절에야 겨우 볼 수 있던 밥상이죠. 옆자리에 앉은 동무가 제가 밥을 2그릇이나 비우는 걸 보고 웃었어요. 자기도 처음 왔을 때 그랬다고요. 담요도 2장이나 받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엔 담요를 덮고 누워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지나 처음 가본 목욕탕에선 계속 나오는 더운 물이 신기했어요. 해산에선 물을 데워 한 대야로 온 가족이 돌아가며 씻었거든요. 제가 너무 오래 있으니 동무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오래 씻는 애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온 아이들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다죠. 훈련은 새벽부터 시작됐어요. 발성 연습 2시간, 안무 연습, 그리고 이어진 정치학습까지 이어졌습니다. 석 달 만에 첫 무대에 섰는데 거기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군단 강당 공연이었는데 2절을 부르다가 3절 가사로 훌쩍 넘어가 버린 겁니다. 반주가는 2절을 연주하고 있는데 저 혼자 딴 가사를 부른 셈이었죠. 무대 뒤에서 지도원에게 불려갔습니다. 동무 하나 때문에 협주단 전체가 비판받습니다. 그 뒤로는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혼자 남아 그 노래만 100번쯤 불러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오히려 독창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무슨 실수를 해도 끝까지 겁없이 불러내는 모습이 괜찮다는 게 지도원 설명이었어요. 처음 공급품을 받던 날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탕 과자, 새숫비누, 치약까지 나왔죠. 저는 비누 하나만 뜯고 나머지는 상자에 다시 담아 명절에 집에 가져가려고 했어요. 방동무가 그걸 보더니 자기 것도 몇 개 얹어줬습니다. 평양집이라 필요 없다고 했죠. 명절에 고향에 가는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꾸러미를 들고 기차를 타면 해산역 개찰구 밖에 어머니가 나와 계셨어요. 어머니는 그 꾸러미를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는 사람마다 붙들고 우리 딸이 평양에서 노래한다고 자랑을 하시느라 묻지도 않은 얘기가 길게 이어지곤 했죠.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그저 어머니 뒤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군대에 나갈 나이가 됐어요. 입대하는 날 역까지 배웅 나갔더니 동생이 활짝 웃으며 말하더군요. 누나, 공연 오면 맨 앞에서 볼게. 그렇게 떠난 동생을 저는 아직까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입단한 지 5해가 되던 봄이었어요.
그때 협주단의 간부 신원 제조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 생각했죠. 입단할 때 이미 모든 서류를 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동무들은 하루 만에 서류를 돌려받았는데 제 서류만 계속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도 넘겼죠. 그 사이 독창 수소에서 빠지고 합창 뒷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목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소금물로 목을 헹기며 지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서류과에서 일하는 동무가 복도에서 저랑 스치듯 지나가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무, 집에 편지 쓸 거 있으면 미리 써둬. 무슨 뜻이냐고 붙잡으려는데 그는 벌써 저만치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그 동무는 저랑 눈도 잘 안 마주쳤죠. 한참이 지나서야 그게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호출이 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지도원뿐 아니라 처음 보는 분도 한 분 더 계셨어요. 그분이 서류를 넘기면서 물었습니다. 동무, 외할아버지는 어디 계시오? 전쟁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남조선으로 넘어갔소. 저는 그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얼굴조차 모릅니다. 어머니도 전쟁통의 아버지를 잃었다고 믿고 평생을 살아왔고요. 그런데 서류에는 전혀 다르게 적혀 있었죠. 제가 뭐라 말하려 했는데 그분이 서류철을 덮으며 얘기를 끝냈습니다. 사흘 뒤에 출단 결정이 났어요. 무대 의상을 반납하러 갔는데 의상 담당 아주머니가 치수장부에서 제 이름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 장부를 보는데 목이 바짝 말랐어요. 아주머니는 의상을 개키며 아무도 없는 데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동무, 치수는 내가 오래 기억할 거요. 합숙소에서 짐을 쌀 때 방 동무들은 아무 말도 없이 각자 할 일만 했습니다. 저라도 그랬겠죠. 월남자 핏줄과 말을 나눴다는 소문이 돌면 모두에게 위험하니까요. 5년을 함께 산 동무가 제 눈을 피하고 창문만 조용히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다 쌌을 때 가방 옆주머니에 사탕 한 봉지가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누가 넣어줬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해산 가는 기차 안에서 하루를 꼬박 보냈어요.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릴지 내내 고민했습니다. 병이 나서 돌아왔다고 할까? 아니면 휴가라고 할까? 그런데 해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협주단에서 먼저 집으로 연락이 갔던 거죠. 어머니는 제 보따리를 받아들고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집에 온 뒤 어머니가 상을 차리는데 부엌에서 그릇소리가 한참 동안 나지 않았어요. 몰래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가마목에 앉아 벽만 바라보고 계셨죠. 그날 밤 저는 모든 서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다 듣고 자기 아버지 제사를 50년을 지냈는데 산 사람 제사를 지낸 거냐? 한마디만 남기고 누우셨습니다. 이튿날부터는 또 절차가 이어졌어요. 보이부에 가서 전입 등록을 하는데 담당자가 제 서류를 위아래로 흘려보더라고요. 평양에서 왜 내려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눈치였어요. 도장 하나 받으려는데 반나절이 지나갔습니다. 소문은 장마당보다 빨랐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동네에 다 퍼졌어요. 역전에서 딸 자랑하던 어머니는 그 후로 시장에 잘 나가지 않으셨죠? 물을 기르러 나갈 때도 일부러 사람이 없는 새벽을 택하셨습니다. 해산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신경 쓴 건 당장 벌이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서 뭐든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국수 매대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평양에서 쫓겨 내려왔다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대 일은 물론이고 집 나르는 일조차 맡겨주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로 쫓겨왔는지 모르니 괜히 엮이기 싫어서 다들 피한 거죠. 결국 어머니와 함께 두부를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콩을 갈았습니다. 첫날 장마당에 내다 팔러 갔는데 자리부터 막히는 겁니다. 시장 관리원이 자리세를 갑절로 부르더라고요. 왜 우리만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은커녕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에 담긴 뜻이 뻔히 보여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두부를 팔아 자리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콩값이나 겨우 건질까 말까 했죠. 그해 겨울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새벽에 콩을 갈던 중 부엌에서 넘어졌고 제가 발견해서 부랴부랴 병원에 업고 갔어요. 의사가 처방전만 써주면서 하는 말이 이건 여기 없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알아보세요.
약장수에게 물었더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이라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더군요. 두부 팔아서는 1년을 모아도 모자랄 돈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어머니 혼수품인 재봉틀도 팔았지만 그것으로도 값의 반도 못 채웠어요. 바로 그때 밀수하는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는 오래된 사이였어요. 소식을 듣고 오신 건데 저를 마당으로 부르더니 조용히 이야기하셨어요. 강 건너에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몸이 이래서 대신 좀 갔다 올 수 있겠나. 네가 다녀오면 약값은 내가 내주마. 하룻밤이면 되는 일이라 했습니다. 건너가서 물건값만 받아서 새벽에 돌아오면 된다고요. 무섭다기보다는 어머니 약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틀 뒤 새벽 강을 건넜어요. 얼음 위를 걷는데 발밑에서 쩍쩍 소리가 울려 퍼졌죠. 중간쯤 가다 한 번 멈춰섰는데 뒤를 돌아보니 해산 쪽은 캄캄하고 건너편 창바위 쪽만 불빛이 환하더라고요. 같은 강을 두고 이토록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저씨가 알려준 대로 창바위 마을에서 전화했는데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접선하기로 했던 사람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저는 빈손이라 뱃삽조차 없어 돌아갈 수 없었어요. 남의 집 헛간에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밤에 개가 짖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나흘째 되는 날 조선말 간판이 붙은 식당에 무작정 들어가 일 좀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월급은 없어 밥 주고 재워주는 걸로 하자. 그날부터 설거지며 청소, 배달까지 다 했어요. 손님이 남긴 반찬을 아껴놨다가 밤에 몰래 먹었습니다. 거기서 저와 처지가 비슷한 여자를 만났어요. 저보다 먼저 와 있던 분이었는데 서로 고향은 묻지 않았습니다. 억양만 들어도 혹시나 싶어서였죠. 그분이 그릇 닦는 법, 주인 성격 같은 걸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두 달쯤 지나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주인에게 물으니 좋은데 시집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엌 뒤편엔 아직도 그녀의 신발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주인이 조금씩 돈을 쥐어주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다시 강을 건널 뱃사질 거의 모았고 어머니 약도 살 수 있었습니다. 약봉지는 베개 밑에 꼭 넣고 잤죠. 석 달이 지난 어느 새벽 식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주인이 나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곧바로 낯선 발걸음이 뒷방까지 다가왔어요. 공안이었습니다. 주인은 복도에 선 채 끝내 저를 쳐다보지 않고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베개 밑에 넣어둔 약봉지를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압록강 다리는 버스를 타고 건넜습니다. 석 달 전에는 얼음 위를 걸어서 그 강을 넘었는데 이번에는 수갑을 차고 버스에 올라타야 했죠. 집결소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여자 간수가 머리카락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몸에 돈을 숨기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고 셀 수도 없이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켰습니다. 그걸 하다가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쓰러졌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감방은 다리를 펼 틈조차 없었습니다. 앞사람 등에 무릎을 붙이고 앉아서 밤을 새웠죠. 벽에 몸을 기댈라 치면 간수가 창살을 두드렸습니다. 식사는 강냉이밥뿐이었는데 껍질이 반이더군요. 그래도 모두들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하루에 물은 몇 모금이면 끝이에요. 그 감방엔 임신한 여자도 한 명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기 물을 조금씩 아껴 그 여자에게 몰래 건넸습니다. 간수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주었죠. 그 험한 곳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를 도왔습니다. 조사는 사흘째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사관이 제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혁주단에 있다가 왜 강을 넘었나? 어머니 약값 때문입니다. 밀수 심부름을 했습니다. 남조선 사람 만났나? 못 만났습니다. 교회는 갔나? 안 갔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며칠씩 바꿔가며 물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불러서 캐물었죠. 대답이 한 글자라도 달라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식당 이름, 주인 얼굴, 설거지한 그릇 개수까지 모두 말해야 했어요. 숨길 게 없었던 게 그나마 저를 살렸던 셈이었죠. 결국 심부름차 도강한 걸로 결론이 나서 노동단련대에서 6달을 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이 조사받던 언니 한 명은 한국으로 가려던 게 들켜서 다른 데로 끌려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언니가 끌려나가던 날 감방은 하루 종일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단련대에서는 벽돌을 날랐어요. 새벽 5시부터 해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져서 아플 틈도 없었죠. 한 번은 벽돌 무더기가 무너지면서 제 발등을 덮쳤습니다.
발이 부어서 신발도 신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작업장에 나가야 했죠. 옆에서 일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 발사계를 풀어서 제 발을 감싸주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노래하던 손이라고 봐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리원이 저를 따로 불러내서 노래를 시키기도 했어요. 다들 힘든 일터에서 저는 혼자 서서 노래를 불렀죠. 부르는 동안 내내 관리원이 웃더니 끝나자 벽돌 더미로 돌아가라고 턱짓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발사계를 건네주셨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자기 강냉이 밥을 숟갈로 덜어주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이미 세 번째 잡혀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주 작은 소리로 제게 이런 말을 꺼냈죠. 남조선으로 가는 길이 태국 쪽으로 열려 있다더라더군.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더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차마 마음에 담아둘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소하는 날에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다시는 국경 근처에 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신고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장을 찍고 나오는데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동무는 이제 명단에 올랐소. 처신 조심하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방에서 기어 나오다시피 하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왼팔과 왼다리는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약 쓸 때를 놓쳐버린 거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련대에서 나온 뒤로 인민반장이 사흘이 멀다 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어디 다녀왔냐? 누가 다녀갔냐? 문을 열자마자 이런 질문을 하곤 했죠. 보이부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불러냈습니다. 갈 때마다 똑같은 서류에 똑같은 답을 썼어요. 돈벌이도 못하고 감시는 붙고 어머니 약값은 계속 들어가는데 해산에선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밀수 아저씨를 다시 찾아간 건 제 의지였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자기 심부름 보내놓고 이런 꼴이 됐으니 말이죠. 제가 다시 강을 건너겠다고 하자 아저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엔 뭐 하려고 가? 이젠 돌아오지 않으려고요. 아저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열흘쯤 지나서 경비대 근무 시간까지 맞춰놨다고 연락을 줬어요. 뱃삽도 받지 않았습니다. 떠나던 밤 어머니가 굳은 손으로 내 옷고름을 만지며 말씀하셨죠. 죽지 말고 살아서 벌고 와라. 두 번째 도강은 첫 번째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더는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이번에는 국경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잡히는 사람들은 다 그 근처에서 잡히거든요. 아저씨가 연결해준 사람을 따라 기차를 타고 사흘을 내려갔습니다. 한 번 검문이 있었지만 저는 자는 척을 했고 같이 가던 분이 제 신분증이라며 뭔가를 보여줬어요. 제복 입은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눈을 꼭 감고 숨만 쉬며 버텼습니다. 다행히 그냥 넘어갔고 칭다오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칭다오에서는 호적을 샀어요. 이미 죽었지만 사망 신고가 안 된 조선족 여자 신분이었습니다. 중개인이 사진첩을 내밀며 고르라고 했고 저는 죽은 분들 서류 중에서 나이가 맞는 걸 골랐습니다. 김해옥. 저보다 3살 많은 여자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김해옥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생일도 그 여자 생일을 외웠죠. 자다가도 가끔씩 제 본명을 작은 소리로 불러봤습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요. 일자리는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토산품 가게였습니다. 조선말을 할 줄 아니까 곧바로 뽑혔어요. 지배인이 처음에 딱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말투 조심해요. 손님들은 다 알아듣거든. 텔레비전 드라마를 틀어놓고 서울 말씨를 따라했습니다. 억양을 조금씩 고쳐나갔고요. 손님들한테 김이나 건강식품을 팔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씀씀이가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걸 보며 저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계산대 뒤에 서서 종종 상상했어요. 2년쯤 됐을 때 가게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삼 상자 하나가 사라졌는데 새로 들어온 저부터 제일 먼저 의심을 받았어요. 지배인이 직원들을 전부 세워놓고 가방을 열라고 했습니다. 제 가방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나중에야 창고 장부가 잘못됐다는 게 밝혀졌지만 지배인은 저를 따로 불러서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창고 열쇠를 맡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장부 정리도 저한테 맡겼습니다. 한 번은 단체 손님 중 나이 드신 분이 계산하시다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혹시 노래 배웠어요? 목소리가 참 좋네.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겁니다. 웃으며 대답하고 손님들 나간 뒤 화장실 가서 물 틀어놓고 한참 울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절반은 해산으로 보냈습니다. 송금도 꼭 사람 손을 거쳐야 했죠. 중간에서 사마를 떼갑니다. 한 번은 보낸 돈이 2달 가까이 안 들어가서 알아보니 연락책이 돈을 떼먹고 잠적한 거였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신분 없는 사람은 도둑을 맞아도 신고도 못하니까요. 그 뒤로는 돈을 반으로 나눠 2군데로 보냈습니다. 가끔 손전화로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발음이 점점 흐려졌죠. 그리하여 저는 김해옥으로서 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7년이 되던 해, 낮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밖이 왁자지껄 하더군요. 내다보니 옆가게 판매원이 공안 2명에게 팔이 잡힌 채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랑 가끔 눈인사만 나누던 여자였죠. 조선말 억양이 저와 비슷해서 말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서로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차에 실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게 쪽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진열대 뒤로 물러섰고 손에 들고 있던 김상자를 그 자리에 선 채 계속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마감 정산에서는 계산을 3번이나 틀렸죠. 밤에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단련대에서 아주머니가 하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태국까지만 가면 된다. 넌 그 말이요. 그 다음 날부터 조선족 손님들에게 슬쩍슬쩍 물어보며 수소문했고 일주일쯤 지나서야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값을 물었더니 7년 동안 모은 돈에 어머니 드릴 것만 떼어내고 나면 딱 맞더군요. 지배인에게는 고향에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지배인이 봉투를 하나 건네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래 일했는데 이것밖에 못 준다. 열어보니 한 달치 월급이 더 들어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제가 어디 가는지 끝까지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어렴풋이 짐작했을 수도 있고요. 기차를 타고 쿤민까지 꼬박 이틀을 갔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여관에서 사흘을 기다렸는데 저 말고도 4명이 더 있었어요. 아무도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밤 여관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안이 검문을 하며 아래층까지 올라온 겁니다. 우리는 등불도 끄고 방에 엎드려 꼼짝하지 않았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우리 방 앞까지 왔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 몇 분 동안 방 안엔 숨소리조차 나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브로커가 와서 출발 일정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국경까지는 차로 이동했고 그 뒤로는 산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자 출발해서 밤새 산길을 걸었어요. 앞장서는 현지인이 손전등을 깜빡이며 길을 이끌었습니다. 일행 중엔 나이든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중간에 발목을 접질렀어요. 안내인이 두고 가자는 눈치를 주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들 아주머니 짐을 쪼개서 나눠 메고 양쪽에서 부축하며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보다 2시간이나 더 걸렸죠. 그렇게 12시간을 걸어 새벽엔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룻배를 태워주지 않는 겁니다. 브로커는 강가에 앉아선 물살이 세져서 뱃사공이 값을 더 올렸다고만 말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웬 말이냐 했지만 그는 어깨만 으쓱일 뿐이었죠.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강을 건널 수 없대요. 다섯이 주머니와 가방을 다 털었습니다. 저는 가진 현금을 다 내밀고도 모자라서 손목시계까지 풀어 건넸어요. 협주단 시절부터 차고 다닌 시계였습니다. 브로커가 햇빛에 비춰보더니 그걸 봤더군요. 나룻배에 5명이 타니까 배전이 거의 물에 닿을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배가 크게 한번 기울였는데 모두 한마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들 소리내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거죠. 강 건너 흙을 처음 밟았을 때 안내인이 저쪽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가서 경찰을 찾아가라고요. 일부러 잡히러 경찰서를 찾아가는 기분이 걸으면서도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일행끼리 잠깐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문을 두드리자 태국 경찰이 나왔는데 우리를 보고 무덤덤하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더군요. 이미 많이 겪은 일이라 별로 놀라지도 않았던 겁니다.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발목을 다친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묶여 들어가면서 웃는 모습을 저는 그곳에서 처음 봤습니다. 저도 따라 웃고 있더군요. 방콕 수용소는 너무 좁아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바닥에 줄 맞춰 나란히 누워져야 했죠. 그런데 그곳에선 밤만 되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시작하면 다 같이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저 역시 며칠간은 입을 벙긋거리기만 했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마음껏 노래를 불러본 지 몇 년 만인지 몰랐으니까요.
마침내 비행기를 탄 날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인천까지 날아왔습니다. 인천에 내려서 곧장 조사를 받았어요. 국정원 조사관 앞에 앉으려다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게 됐습니다. 조사관이 그런 저를 보고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죠.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안 앉으셔도 됩니다. 그제야 의자에 앉았지만 등은 끝내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집결소에서 조사받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조사는 몇 달이나 이어졌어요. 협조단 얘기, 단련대 얘기, 칭다오에서 보낸 7년 얘기까지 다 꺼냈습니다. 조사관이 하나하나 받아 적다가 어느 순간 제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혜용 말고 원래 이름이요. 제 본명을 입 밖에 낸 건 7년 만이었어요. 이름을 말한 뒤 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켰죠. 하나원에서는 석 달을 지내며 이것저것 배웠습니다. 은행 가는 방법, 지하철 타는 법, 물건 사는 요령 같은 것들이요. 지하철 실습 나갔던 날 교통카드를 찍는데 개찰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등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영무원이 다가와 카드를 뒤집어 다시 찍어주고는 덤덤히 지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같이 나간 동기들과 김밥을 사 먹었는데 한 명이 계산할 때 카드를 내미는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다 똑같더라고요. 수료하고 나서 임대주택을 배정받았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불이 켜지고 수도꼭지를 퇴자 따뜻한 물이 콸콸 나왔어요. 한참을 방바닥에 앉아 벽지를 만지작거렸죠. 이게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거라며 하나원에서 누누이 들었기에 흙 한 줌 보태지 못하고 이런 걸 받게 돼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권은 나오자마자 신청해서 구청에서 받아본 그 자리에서 펼쳐봤어요. 사진 밑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김해옥이 아니라 본명이었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도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안 되겠어요? 어머니를 모시려면 브로커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전화로는 가격을 도저히 못 정하겠더라고요. 2달 뒤 선양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멀쩡했는데 막상 입국 심사 줄에서니 다리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7년을 도망치며 피해 다녔던 나라의 제복이 눈앞에 보이니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제 차례가 돌아와 여권을 내밀었더니 심사관이 몇 장 넘겨보고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도장을 찍어 벌려줬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심사대를 지나 몇 걸음 걷다가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저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한번 하고 나왔습니다. 브로커는 시내 찻집에서 만났어요. 어머니가 왼쪽을 잘 쓰지 못하신다고 하니 표정이 금방 굳었습니다. 걸어서 산을 넘기는 어렵겠네요. 사람을 더 붙여야 하는데 비용이 2배로 듭니다. 배로 내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업고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만큼은 절대 버리고 가지 마세요. 브로커가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건넸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을 2군데씩 돌았고 새벽마다 시장에서 채소 다듬는 일도 했어요. 한 번은 튀김 기름이 팔에 튀어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가라는 주방장 말을 뿌리치고 그날 마지막 타임까지 다 일했죠. 하루만 쉬어도 보내야 할 돈이 늦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8달 만에 돈을 모았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나니 통장에는 몇만 원 남짓 남았더군요. 그날 저녁 고기를 사다가 혼자 구워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강을 건넜다는 연락을 받은 뒤로는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곁에 두고 잘 때는 머리맡에 꼭 놓고 잤죠. 브로커는 가끔 정말 짧게만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동 중이다. 무사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쿤밍에서 한번 연락이 끊겼다 이어졌는데 이틀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정말 애 같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제대로 밥을 삼키지 못했고 일하다 그만 접시를 2개나 깼어요. 주방장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사흘째 되는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국에 도착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업어서 산을 넘겼고 배도 무사히 탔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서 온 건 한국에 온 뒤로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하나원 면회날, 면회실에 어머니가 들어오는데 걸음이 저렇게 작았나 싶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앞에 두고 한참 만지기만 했습니다. 굳은 손으로 제 얼굴을 쓸면서 물었어요. 밥은 먹고 다녔니?
20년 전에 협주당 갈 때도 해산역에서 만날 때도 어머니는 늘 그것부터 물었습니다. 수료하고 나오는 날 하나원 앞에서 어머니를 태우고 곧장 고깃집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상추쌈 싸는 법을 몰라서 제가 싸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먹었어요. 고기 더 시키라니까 어머니가 자꾸 값부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셔서 저랑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니셨는데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어머니 팔을 주물러 드리며 말을 걸면 어머니가 자꾸 공손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하세요. 치료받으면서 뭐가 죄송하냐고 선생님이 웃으시곤 했죠. 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오신 날마다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잠그며 따뜻한 물이 바로 나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물을 받아두는 버릇을 못 고치셨어요. 큰 대야에 물을 받아 놓아야 비로소 잠이 온다고 합니다. 어머니 모셔오느라 하던 식당 일은 그 뒤로도 한동안 계속했습니다. 주방 일이 몸에 배서 버리는 됐는데 새벽 시장까지 뛰면 어머니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병원 모시고 다닐 시간도 안 나왔고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정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잡았습니다. 판매는 칭따오에서 7-1년 한 일이니까요. 처음에는 문 앞에서 말 몇 마디 하면 조선족이냐고 묻고 문을 닫았어요. 하루에 10집 돌면 10집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집이 문을 열어줬어요. 크림 하나를 사주면서 아주머니가 그럽니다. 말투가 뭐 어때서 물건만 좋으면 되지. 그 아주머니가 이웃을 또 소개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이웃이 또 다른 집을 알려줬어요. 그렇게 다닌 지 5년, 재작년에 겨우 조그만 대리점을 냈습니다. 간판에는 제 이름 2글자가 들어갔죠. 개업하는 날 어머니가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한참 올려다 보셨습니다. 사진을 찍어드리겠다고 하니 꼭 간판이 나오게 찍으라며 몇 번이나 당부하셨어요. 작년에는 탈북민 단체 행사에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무대라고 해봐야 식당 연회장 앞자리였지만 마이크를 잡으니 손이 자꾸 떨렸어요. 20회 만이었으니 그럴만했죠. 어머니가 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노래를 끝내고 내려가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으셨어요. 생각해보면 평양 무대에서는 배부르다는 노래를 부르고 내려와서 오히려 배를 골았습니다. 지금은 가수를 직업으로 삼은 것도 아니지만 부르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 부르고 끝난 뒤엔 어머니랑 같이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죠. 예전에는 나라가 시키는 노래만 불렀지만 지금은 아무도 저한테 뭘 부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는 게 있습니다. 아직 제복 입은 사람이 다가오면 몸이 먼저 굳어요. 경찰이 길을 물어봐도 심장이 콩쾅거립니다. 그리고 동생 생각도요. 명절에 고기를 굽다가도 동생이 떠오르면 젓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결국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계신 집, 그게 전부예요. 어머니가 굳은 손으로 김치를 찢어서 제 밥 위에 올려주시는 저녁이 정말 저한테는 다입니다. 제게 남은 소원은 하나예요. 언젠가 동생이 이 강을 건너올 수만 있다면 그땐 제가 맨 앞에 앉아서 동생 사는 이야기 밤새 듣고 싶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양의 무대에서 시작해 압록강과 메콩강을 건너며 결국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한 사람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니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